예, 반갑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매미협회에서 강의 자리를 갖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중소기업 사장님 모시고 이런 자리를 갖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가 1시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행복경영 혁신 DNA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학생들은 공부를 본격적으로 열심히 하기 전에 반드시 자기만의 학습 방법을 정리해놓고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나 사장님들, 리더들은 내가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 방법론을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놓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 리더들은 항상 자기 나름대로 리더십 매뉴얼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1999년도에 휴넷을 창업을 했는데, 창업하기 전에 저 개인적으로는 경영을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85년도에 경영학과 입학을 했고 88년부터 10여 년 동안 대기업에서 구매, 회계, 영업, 기획 그리고 회장 부속실에서 나름대로 경영 수업을 좀 했다고 생각을 했고, 직장 생활을 하면서 제가 대학원에서 경영 전략을 공부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대학원에서 경영 전략을 공부하면서 또 공인회계사 시험도 합격을 해서 나름대로 경영을 상당히 잘 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99년도에 한참 벤처 바람이 불 때 저 개인적으로 가족들이 미국에 살고 있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대박을 터뜨려서 가족들하고 같이 합류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99년부터 굉장히 열심히 사업을 하는데, 1년, 2년, 3년, 4년 지나갈수록 저는 경영을 굉장히 잘 안다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회사가 성장하는 속도가 굉장히 느려서 2003년도에 한 5년쯤 돼서 제가 이런 결심을 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경영 방법은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지속적으로 경영을 할 테니까 경영 방법을 새로 한번 세팅을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요. 한 4, 5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조급하게 회사를 성공시켜가지고 대박 터뜨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회사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시켜 나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년 동안 저는 한 분야를 공부를 하게 되면 관련된 서적을 한 100권 정도 먼저 사놓고 하나씩 읽어나가는 방식을 쓰는데 2003년 1년 동안 제가 경영 공부를 정말 집중적으로 다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하고 나서 앞으로 지속적으로 우리 회사가 휴넷이 가져가야 될 방법론을 만들었는데, 그게 바로 행복경영이고요. 그 행복경영이라는 걸 공부하고 나서 보니까 경영자들이 한 얘기들 중 굉장히 좋은 게 많아가지고 제가 조용탁의 행복한 경영 이야기라는 메일링 서비스를 해서 지금 15년이 딱 됐고, 10월 23일이 15년이 되는 날입니다. 15년 동안 제가 220만 명의 사람들한테 매일 아침에 행복한 경영 이야기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지금 15년이 돼서 그동안 많은 시행착오를 했지만 나름대로 성공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이걸 확산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 스토리를 한 70분 정도에 걸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복경영은 크게 3가지의 핵심 키워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의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저는 2003년도에 경영 공부를 다시 하면서 다시 경제학 서적이나 경영학 원론을 다시 찾아봤는데 1985년도나 20년이 흐른 2003년이나 똑같이 기업의 목적은 이윤 극대화다라고 그냥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과연 기업의 목적이 이윤 극대화하면 될 것인가 생각해 봤더니 2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 문제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만 목적이 이윤 극대화라 했을 때 기본적으로는 단기 이윤 극대화에 포커싱 되어 있는데, 이윤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직원들을 못 사게 하면서 돈을 벌거나 고객들을 속여가면서 돈을 벌거나 혹은 협력업체에 갑질하면서 돈을 버는, 요즘 그런 게 되게 많잖아요. 이게 나쁜 이익이거든요. 그래서 이익 극대화라고 그러면 이익에 대해서 질적으로 좋은 이익이냐 나쁜 이익이냐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2번째는 요즘 들어 제가 경영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하는 부분이 바로 양손잡이 경영이라는 건데요. 양손잡이 경영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제가 강조하는 양손잡이 경영은 단기적으로 이익을 내는 부분과 장기적으로 지속 성장하는 2가지의 양손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에 대한 투자, R&D,
고객에 대한 투자, 마케팅 투자, 브랜드에 대한 투자, 사회적 평판에 대한 투자 이런 것들을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투자들은 장기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인 수익 창출하는 데는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윤 극대화해서 단기 이윤 극대화만 너무 추구하다 보면 회사의 장기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부분을 갉아먹을 수 있다. 그래서 이윤 극대화라는 것이 기업의 목적에서는 약간 좀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윤 극대화가 기업의 목적이 적합하지 않다면 과연 기업의 목적은 무엇이어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제가 가만히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기업이 전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직원도 사람이고 고객도 사람이고 주주도 사람인 거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회사가 뭔가를 열심히 잘 해주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들이 회사를 위해서 자기가 보답받았기 때문에 회사를 위해서 보답해주는 그런 선순환의 고리를 만들면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겠다 해서 이런 이해관계자들, 사람들을 위해서 뭔가 해주자라고 생각을 하게 됐고요.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고대부터 시작해서 행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을 추구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회사가 단기적으로는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 발전할 수 있다는 키워드를 갖게 됐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바로 자리이탈하는 행복경영 이념인데 이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면 머크사의 회장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의약품을 정말 열심히 개발하는데 의약품을 열심히 개발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환자와 그 환자 가족들의 고통을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해 줄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의약품을 열심히 잘 개발하고 그렇게 해서 좋은 의약품이 개발되면 환자들이 우리 의약품을 많이 찾아서 빨리 낫게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회사도 돈을 벌게 된다는 거죠.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야기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고객을 위해서 도와주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께 더 좋아져서 돈을 많이 벌게 된다. 이게 이제 불교 용어로 자리이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리이탈을 풀어보면 남을 먼저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이렇게 된다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자리이탈을 행복경영의 핵심 경영 이념으로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가 고객도 있고 주주도 있고 직원도 있는데 여기에 순서가 있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기업가치 극대화는 주주를 가장 먼저 챙겨주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 고객 만족, 고객 경영은 고객 행복 뭐 이런 거는 고객을 가장 우선시하겠다는 이야기인데 제가 2003년도에 잡았던 키워드는 주주도 중요하지만 주주보다는 고객이 더 중요하고 고객보다는 직원이 더 중요하다는 키워드였습니다. 이게 당 15년 전이기 때문에 직원을 고객보다 더 앞세우는 게 상당히 맞지 않다고 생각을 많이 했었고요. 그때 당 사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하면 사장님들이 무슨 소리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시죠. 지지난주에 저희 회사하고 제가 이제 KBS 1TV에서 하는 사장님이 미쳤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는데 그 내용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상태에서 봐서도 사장님이 미쳤다 할 정도로 파격적인데 역으로 돌려서 15년 전에 2003년도에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상당히 파격적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 직원이 최우선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시면 저 위에 보시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 거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타이틀이 들어가 있는 거는 저희 회사의 사례를 보여주는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제가 논리적인 구조나 외부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는 이제 행복경영 이념을 돈을 벌기 위해서 교육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들의 성장을 돕기 위해서 교육을 한다. 이런 자리이탈을 행복경영 이념으로 저희 정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행복경영 모델을 이렇게 다시 정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정관 잘 아시지만 정관은 나라로 치면 헌법이잖아요. 정관 서문, 그러니까 헌법 서문에다가 이러한 내용들을 저희가 삽입을 했습니다. 주총을 통해서 우리 회사는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관계자 행복 극대화를 위해서 사업을 한다.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먼저 도와주기 위해서 자리이탈 정신으로 한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중에서 직원을 가장 우선한다. 이런 내용들을 저희 정관에다가 박아서 가장 우리의 가장 핵심 가치로 우리가 삼아야 되는 그런 걸로 명문화시켰습니다. 직원 행복 왜 최우선인가에 대해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를 보시면 이분들이 우리 잘 아는 스타벅스의 하워드 슐츠 회장도 나오시고 그다음에 요즘 뜨고 있는 버진그룹의
리차드 브랜슨 회장도 나오시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기업 중에 하나인 월마트의 창업회장인 샘 월튼도 나오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주주보다는 고객 우선하고 고객보다는 직원 우선한다. 직원을 우선해주면 직원이 행복해서 정말 열심히 고객에 대해 섬기게 되고 고객을 잘 섬기다 보면 결과적으로 주주도 이기게 된다. 이런 말을 했었죠. 제가 이제 쿵푸판다 이야기를 항상 하는데요. 쿵푸판다가 지금 한 3편인가 4편 나왔죠.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편이 나왔을 때 5천억을 벌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6편까지 지금 기획 중이고요. 그래서 단순 산술적으로 계산하면 한 3조 원을 번 영화거든요. 3조 원을 번 영화인데 이 영화를 처음에 만들 때 있었던 에피소드를 제가 직접 들었는데요. 처음에 이런 대작 애니메이션은 보통 시장에 출시하기 5년 전부터 기획 회의를 한다 그럽니다. 이 영화가 처음 나온 게 2008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003년도에 기획자 4명이 앉아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008년도에는 무슨 작품을 내놓지? 이렇게 한 친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하니까 어떤 친구가 2008년도는 베이징 올림픽 있잖아. 그러니까 베이징 올림픽이 있으니까 중국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누가 냈고 또 다른 친구가 그러면 중국을 대표하는 게 뭘까 해서 쿵푸하고 판다를 집어넣은 거죠. 잘 아시겠지만 판다는 굉장히 게으른 동물이잖아요. 하루 17시간을 자고 6, 7시간을 대나무에 가서 먹이를 먹고 하는 그런 굉장히 게으른 동물인데 게으르고 둔한 동물을 쿵푸를 하는 걸로 역발상을 한 거죠. 이렇게 4사람이 앉아가지고 3조 원을 벌었다는 거죠. 3조 원을. 그러니까 원래부터 기업은 사람이었지만 상상력의 시대, 창조력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S급 인재를 확보하느냐 그리고 그러한 인재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회사 성공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는 직원들을 최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바고요. 이렇게 경제적인 목적을 떠나서 당시에 2003년도에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당시에 자기 인생의 절반 이상을 회사에 바치고 있더라고요. 회사를 위해서 자기 인생의 절반을 바치고 있는 우리 직원들이 회사에서 일해서 행복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가 발전하고 또 창업자인 내가 돈을 번다는 게 과연 바람직한 건가? 도덕적인 측면에서 이건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한쪽으로는 경제적인 측면, 또 한쪽으로는 당위적인 도덕성 측면에서 직원 행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을 해야겠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 주제는 잠깐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이병철 회장께서 1980년도 8월 27일인가 정경련 강의를 이렇게 하셨는데 밑에 자료를 보시면 재계일치 회장이 90년대에는 전 세계에서 경영의 신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었잖아요. 그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나는 내 시간의 75%를 사람을 뽑고 배치하고 평가하고 보상하고 내보내는 데 쓴다. 거기까지는 좋은데 나는 이런 경영의 원리를 한국의 이병철 회장한테 배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찾아봤더니 재계일치 회장이 1982년도인가 회장이 됐잖아요. 1980년도에 이병철 회장이 그런 말씀하셨죠. 정경련에서 강의를 하시면서 기업은 사람이다. 난 내 시간의 80%를 사람에 쓴다. 재밌잖아요. 재계일치 회장이 어떻게 이병철한테 이걸 배웠을까라는 것도 재밌고 이병철 회장은 80%라는데 왜 자기는 75%라 했을까? 이런 것도 재밌잖아요. 제가 이걸 따져보니까 재계일치 회장이 한국의 그 회장님을 임명을 할 때 회장이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한국 회장이 내가 당신이 한국에 1년에 한 번씩 온다는 조건으로 한국 회장을 맡겠다라고 했는데 실제로 20년 동안 계속 1년에 한 번씩은 왔었고요. 오면은 이병철 회장하고 2시간 동안 독대를 했답니다. 그래서 거기서 배웠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 중에 하나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요즘 한국 기업의 기업 문화가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한국 기업의 기업 문화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리콘밸리나 외국 문화를 그대로 수용하는 경향이 있는데 재계일치 회장이 이병철 회장한테 배웠듯이 우리 한국 기업의 장점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의 장점, 한국 사람들의 장점과 우리나라의 단점 그리고 글로벌 기업들의 장단점을 비교해서 미래형 기업 문화를 새로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얘기를 좀 길게 드렸습니다.
혹시 TGIM이라는 단어를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TGIM의 반대말은 TGIF죠. TGIF. TGIF는 Thanks God It's a Friday. 그러니까 금요일이 좋다라는 거잖아요. 우리 직장인들 다 금요일 좋아하지 않나요? 사장님도 금요일 좋아하고 저도 금요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금요일 TGIF라는 단어가 불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잖아요. 불금. 저도 불금 되게 좋아하는데요. 직장인이 금요일도 좋아해야 되지만 월요일 아침이 기다려지는 직장을 만들면 저는 회사는 무조건 성공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 저건 저희 회사 이야기가 아니고요. 실제로 나중에 좀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라스베가스에 있는 자포스의 이야기인데, 자포스를 실제 가보니까 자포스 콜센터 직원이 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금요일이 너무 지루하다는 거죠. 월요일날 회사 출근하고 싶어서 매일 아침에 설렌다는 거죠. 이렇게 직원들이 월요일 아침을 기다리는 회사 만들 수 있다면 저는 어떤 회사든 다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제 회사 경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저는 경영의 룰 넘버원은 회사를 성장시켜갈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34년 동안 경영을 이론적으로 공부하고 강의도 하고 실제 현장에 적용을 해보고 있는데, 이 34년의 경험을 통해서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꼽아라 그러면은 회사를 같이 이끌고 갈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거라고 그러는데,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핵심 인재를 확보하는 데는 시간을 덜 쓰고 잘못된 사람을 뽑아서 치유하는 데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쓰고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밸런스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기업 경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수인재를 뽑아낸 거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중소기업 사장님들은 거의 100에 100 가까운 사람들이 우리도 좋은 사람 뽑는 거 중요성 알아. 그렇지만 우리는 돈이 없잖아. 우리는 알려지지 않았잖아. 근무 여건 어렵잖아. 그러니까 직원들은 뽑을 수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상당히 많은 부분은 물론 급여나 복리후생 같은 거 회사의 브랜드를 보고 사람들이 들어오기도 하지만 정말 핵심 인재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회사가 하는 사업의 의미, 비전 이런 거 중요하게 생각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사에서 핵심 인재를 뽑을 때 급여나 복리후생뿐만이 아니라 소위 EVP라고 하는데, Employee Value Proposition에서 회사가 채용 후보자들한테 줄 수 있는 총 가치를 제안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금전적인 그 이외에도 직원을 행복하게 해주고 직원을 존중해주고 하는 것들이 직원을 채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 회사 사례는 제가 이제 그래서 최근에는 우리 회사는 A급만 뽑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몇몇 사장님들은 어떻게 사람을 A급, B급, C급으로 나눌 수가 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런 걸 떠나서 분명히 우리가 차별적인 사람들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회사에서 A급만 뽑으려고 해도 A급이라고 뽑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B급으로 떨어진 경우가 많고, 회사에는 A급만 필요한 게 아니라 사실 B급도 필요하거든요. 근데 C급은 문제가 많은 거죠. 근데 B급을 뽑아놓으면 그중에 상당수는 C급으로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채용을 할 때 A급만 채용하라 뭐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제도 중에 좀 재밌는 거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채용을 하고 나서 한 가지 더 잠깐 말씀드리기 중요한 거니까, 여기서 의심스러우면 뽑지 않는다 부분이 있잖아요. 회사에 사람이 급하다 보니까 사장님들이 급하게 뽑다 보니까 웬만하면 좀 부족하더라도 뽑아 쓰겠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의심스러워서 뽑은 경우는 대부분 다 실패하거든요. 그래서 의심스러워 뽑지 말고 더 기다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해서 열심히 뽑았는데도 불구하고 회사가 정말 뽑은 사람들이 다 성공적으로 채용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는 3개월의 시용기간을 두고 있는데요. 계약서에다가 채용을 할 때 앞으로 3개월 동안 회사에서도 당신을 평가하고 당신도 회사를 평가해서 스스로 회사를 그만두거나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회사에서도 3개월의 평가에서 내보낼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돼 있는데, 그래서 저희는 이제 베이직 기간을 채용 실패를 만회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라고 해서 지금 굉장히 신중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저희가 퇴사 보너스라는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 뭐냐면 3개월 베이직을 통과를 딱 하면 그날 이렇게 메일이 나갑니다. 앞으로 한 달 이내에 여러분들이 퇴사를 하면 200만 원을 보너스로 주겠다 이런 메일이 나가거든요. 이게 이제 실제로 작년 해봤는데 올해까지 4명이 나갔습니다. 4명이 나갔는데, 저희 우리 인재경영실장도 와 계시지만 인재경영실에서는 한 명이 나가면 사장님한테 보고해야 되잖아요. 잘못한 거잖아요. 그 전에 곤란했으면 됐는데 어쨌든지 뭐 잘못
한 것 때문에 되게 이제 굉장히 미안해하고 이렇게 오는데, 저도 딱 보면 한 10초, 20초 정도는 되게 화가 나거든요. 그 보너스 200만 원을 받고 나가기 때문에. 근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게 굉장히 좋은 제도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잘 됐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우리가 연봉이 5천만 원에다 가정을 해보면, 물론 직간접비 다 포함해서 훨씬 더 많아지겠지만, 연봉이 5천만 원이면 그 2주간의 연봉이 한 2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주간에 해봐야 토요일, 일요일 빼면 10일 일하는 거예요. 10일. 근데 회사에 애정도 없고 곧 나가려고 생각하면서 기회만 보고 있는 사람이 10일 동안 부가가치 창출하는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런 사람이 안 나가고 계속 1년, 2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회사 얼마나 큰 손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2주 월급 더 주고 빨리 내보내는 게 훨씬 낫잖아요. 실제로 회사에서 이제 이런 메일을 받았을 때 직원들이 이제 나가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은 돈 때문에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비전이 맞거나 나하고 여러 가지 맞기 때문에 이 회사를 위해서 일한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굉장히 큰 자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저희가 이 퇴사 보너스를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제도라도 하나 설명을 드렸고요. 짐 콜린스가 굿 투 그레이트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말 우수한 인재를 뽑아놓으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알아서 비전도 찾고 뭘 다 하기 때문에 정말 우수한 사람들은 동기부여 시킬 필요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실제로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지만 실제로는 또 맞지는 않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뭐 C급 같은 경우는 계속 이야기를 해도 안 되는 거고요. 예를 들면 B급은 일주일에 한 번씩 코치해줘야 된다든지, 그리고 A급은 한 달에 한 번씩 코칭해줘야 되는데, 실제로 S급 인재를 하더라도 3개월 정도에 한 번씩은 정말 비전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어쨌든지 사람은 기계하고 달라서, 기계는 한번 설치해놓으면 똑같은 품질을 계속 내지만 사람은 자기가 기분 좋을 때 훨씬 더 퍼포먼스를 낼 수가 있고, 기분이 나쁘면 일도 훨씬 더 성과 낮게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좋은 사람을 뽑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정말 몰입해서 행복하게 일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죠. 제가 외국의 컨퍼런스를 가보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단어가, 한국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미국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그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고, 제일 마지막에 잠깐 시간 나면 설명드리겠지만, 두 번째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직원 몰입이라는 건데요. 한국에서는 몰입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쓰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약간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직원 몰입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평가 척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이 사람이 사람들을 만날 때, 주변 동료나 친척들 만날 때 가족에서 돌아가서 우리 회사 좋은 회사라고 얼마나 자주 이야기하고 다니느냐, 자기 회사 좋은 회사라고. 두 번째는 나는 이 회사에서 5년, 10년 지속적으로 근무할 거라고 그런 장기 근속 의지를 가지고 있느냐. 세 번째는 상사나 사장이 이 사람한테 100이라는 업무를 시켰을 때 스스로 알아서 130, 150을 더 하고 싶어 하느냐. 이걸 가지고 몰입도를 측정을 하는데요. 이 몰입도가 미국 기업들은 35 정도 되고 한국 기업들은 1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한국 기업들에 비해서 2.5배에서 3배 정도 몰입도가 높고요. 실제로 뭐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이나 이런 회사들의 업무 몰입도는 60 정도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봐서 몰입도가 훨씬 낮은 우리나라 사장님들이 직원 몰입도에 관심이 많이 가져야 되는데, 미국은 그렇게 많이 떠들고 다니는데 한국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한국 사람들을 그렇다 해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거 아니잖아요. 굉장히 관심이 많죠. 근데 핵심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우리나라 사장님들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거를 얼마나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느냐, 회사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있느냐 하는 걸로 측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몰입이나 성과는, 일이라는 것은 아웃풋으로 측정이 되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우리가 일을 열심히 했다 할 때 되게 인풋으로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일은 인풋이 아니라 아웃풋인 거죠. 그러니까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경우 빼놓고 야근하는 경우 거의 없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세 가지 야근을 없앴거든요. 눈치 보는 야근, 습관적인 야근, 쓸데없는 야근, 이런 거 하지 말자 그러는데, 저도 창업하고 나서 몇 년 동안은 정말 밤늦게 9시, 10시까지 남아있는 직원들이 되게 이뻐 보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 오래까지 습관적으로 남아있는 직원들 생산성이 낮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근무를 얼마나 오랜 시간 한 사람을 더 예뻐하는 게 아니라
짧은 시간 내에 집중적으로 몰입해서 하는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그래서 일에 대한 관념을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 요즘 이게 이제 우리 화두가 되고 있는 워라벨의 핵심적인 포인트잖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직원들을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몰입해서 열심히 일할 것이냐라는 주제로 넘어가 보면은 많은 경우에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제임스 쿠제스라고 해서 전 세계 리더십의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전 세계에 있는 2만 명의 직장인들한테는 설문했어요. 다음과 같은 것 중에서 어떤 것이 충족되면 당신은 몰입해서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일하겠느냐라고 했는데요. 이 중에서 경영자분들은 저 밑에 있는 직업의 안전성, 높은 급여, 훌륭한 복지, 이거를 96%가 이걸 최상단에 꼽고 있는데 반해서 직장인들은 존중받는 거, 그리고 단순 반복 업무가 아니라 흥미롭고 도전적이고 의미 있는 업무, 그리고 자기 개발, 성장, 그리고 심지어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상사가 들어주기만 하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것들이 되면 몰입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원 몰입을 위해서는 돈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지만 경약적으로 유생요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안 되면 이제 동기부여가 안 되지만 일정 수준을 넘어가면 유생요인보다는 동기요인, 즉 다시 말해서 돈이 안 들어가는 걸로 해서 직원들을 얼마든지 몰입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이런 사례들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도 나오고 굉장히 많습니다.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일을 하느냐, 내가 일에 대해 자율적인 선택권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들이 몰입을 결정한다는 거고요. 저희 회사는 이거를 이제 매직 플러스라는 개념으로 정립을 했습니다.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2003년도에 직원 행복 최우선의 원칙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게 흘러간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잘해주려고 뭐 잘해주잖아요. 그럼 너무 당연한지 알고, 그 다음에 이렇게 설문조사를 통해서 뭘 해주면 좋겠냐라고 물어보면 뭐 의자 바꿔주세요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공기청정기 놔주세요 이런 것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수준 높은 줄 알았는데 요구하는 게 너무 수준이 낮은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짜증도 많이 나고, 그래서 임원회의에서는 가끔 가다가 직원 행복 최우선 원칙이란 이런 말을 쓰지 말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계속 고민만 하다가 직원들 정말 안타깝다.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 잘해주는 직원이 나가거나 그러면 배신당했다고 생각하잖아요. 직원들에서 정말 열심히 잘해주는데 직원 고마움 몰라 배신당했다 생각하고 항상 그런 생각만 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제가 깨달음을 가졌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못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거든요. 왜 그러냐면 가끔가다 행복 경영 이야기하면 기자분들하고 이야기할 때도 조사님이 행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행복의 특징이 몇 가지가 있잖아요. 주관적이잖아요. 사람마다 다른 거죠. 또 요즘 이제 행복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는 게 행복은 기술이다, 행복은 연습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조건이 주어진다 해서 자동적으로 행복한 건 아니란 거죠. 돈 많다 해서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런 행복 요소들을 곰곰이 따져보면서 우리가 실수했던 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우리가 직원 행복을 해준다 그랬는데 직원 개개인들의 행복을 인생의 삶 살아가는 행복을 추구해주는 게 아니라 휴넷이라는 회사 안에서 객관적으로 정의된 행복을 회사 내에서 같이 갖고 가야 될 행복을 객관적으로 정의를 했어야 되는데 이 정의를 안 하고 넘어갔기 때문에 제각각 생각하는 게 있었다는 거고요. 직원들이 행복에 대해서 행복은 회사에서 만들어주고 사장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객관적으로 정의한 부분들을 회사와 경영자와 직원들이 함께 노력해서 같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짚어주고 만들어 갔어야 되는데 이걸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는 2015년쯤에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어서 지금부터라도 잘하자 그래서 직원들하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어떻게 되면 회사라는 휴넷이나 직장 안에서 행복할 수 있겠느냐, 몰입해서 일할 수 있겠냐라는 거 가지고 설문조사해서 저희가 매직 플러스라는 걸 만들었는데요. 아주 간단히 말씀드리면 매직의 M자는 미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에 의미가 얼마나 있는지, 두 번째 A는 어토노미, 얼마나 자율성을 가지고 할 수 있는지, 세 번째 G는 그로스, 일과 학습을 통해 성장할 수 있는지, I는 임팩트란 단어인데 내가 성과를 낸 것에 대해서 칭찬과 인정, 보상을 받는 거, 그리고 C는 굉장히 중요하죠. 커넥션, 상사, 동료가 같이 일하고 존경하고 배울만 하느냐. 그 다음에 플러스로 저희가 회사는 재밌어야 된다, 뻔한다, 그래서 재밌는 거, 그 다음에 세이프티.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고용의 안전성 이슈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반대로 우리는 고용의 안전성을 굉장히 좀 강조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매직 플러스라는 걸 만들었고요. 이걸 가지고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적용을 시켜나가고 있습니다. 이 주제를 가지고 조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중요한 주제는 미닝이라는 건데요. 요즘은 그 실리콘밸리나 이런 데서 MTP라는 단어를 되게 많이 쓰고 있습니다. MTP는 매시브 트랜스포머티브 퍼포즈 그래가지고 쉽게 말하면 세상에 엄청나게 임팩트를 주는 큰 목적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들이. 그러니까 스타트업들이 나와가지고 투자를 받거나 이렇게 할 때 나는 이 사업을 돈을 벌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나는 이걸 통해 세상을 바꾸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여기 중에서 하나의 사례만 좀 말씀드리면요. 유데시티라는 거 좀 사례를 좀 말씀드리겠는데 유데시티가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무크라는 거거든요. 무크. 세상에 제일 먼저 나온 무크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 하버드나 스탠퍼드 대학의 정말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난 석학들의 실제 강의를 온라인으로 촬영을 해서 하다못해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도 공짜로 수강할 수 있고 그걸 수료증을 받고 싶으면 한 5만 원, 10만 원 정도 내면 한 과목을 수료증을 받는 이런 이제 제도거든요. 이거를 이제 세바스찬 스런이라는 그 유데시티 창업자가 최초로 만든 건데요.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이분이 스탠퍼드 대학에서 인공지능을 연구했던 사람입니다. 인공지능 우리 잘 알잖아요. 요즘 이제 굉장히 유명해졌잖아요. 인공지능에 약한 인공지능, 강한 인공지능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싱귤레리티라는 단어가 있죠. 싱귤레리티가 여러 가지 뜻도 있지만 특이점이라고 번역이 되고 인공지능에서 말할 때 특이점, 싱귤레리티는 기계가 스스로 학습을 해서 감정 판단까지 해서 기계가 사람을 뛰어넘는 시기, 이걸 이제 특이점이라고 그러거든요. 미래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 아시겠지만 2030년에는 CEO도 기계가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감정 판단, 함정인 판단을 스스로 학습해 가면서 하는 이게 이제 기계가 사람 뛰어넘는 건데 세바스찬 스런이 그걸 바로 연구했던 친구인데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자기가 인생을 헛살하고 잘못 살았다는 판단을 하게 된 거죠. 자기가 지금까지 산 게 기계가 인간을 지배하는 시기를 땡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는데 그거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하더라도 앞으로 인류가 기계의 지배를 받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다만 막을 수는 없지만 내가 인류가 기계의 지배를 받는 시간을 조금이라도 늦추는데 내 인생을 바쳐야 되겠다. 오늘부터는 그런 판단해서 이제 아까 유데시티 무크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들의 강의를 전 세계 누구나 다 공짜로 들을 수 있으면 사람들이 점점 더 똑똑해지니까 기계의 지배를 받는 시간을 늦출 수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했던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MTP라는 거고요. 미국에서 말하는 하이퍼루프나 플라잉카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그런 관점에서 나오는 거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 사업을 한다는 개념보다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 사업을 한다. 소위 MTP를 전면에 내세울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실제로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많은 조사 결과에 의하면 회사가 사장님이 리더가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일을 한다고 끊임없이 내세웠을 때 직원들이 업무 몰입도가 4배 정도 높아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심지어는 말보로 같은 굉장히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담배 회사도 굉장히 의미를 찾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회사는 세상을 바꾸는데 도움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것이 정말 굉장히 부가가치를 창출해서 세상을 바꾸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고 그것들을 나 혼자만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라 직원들하고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사명선언문도 만들어 붙이고 또 이렇게 직원들하고 미닝 앤 땡스 해서 내가 하는 일이 얼마나 의미 있고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할 수 있도록 팀별로 워크숍도 꾸준하게 진행을 해서 저희 회사 직원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상을 바꾸고 있다. 내가 하는 일이 의미가 있다. 가치가 있다. 물론 이제 교육회사이기 때문에 좀 더 그런 게 있겠지만 82% 정도 직원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스스로 알아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주제가 자율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가장 직원들을 동기부여 못 시키는 게 소위 말하는 마이크로 매니지먼트, 하나하나 세세하게 간섭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직원 자율성이 정말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율적인 되면은 더 열심히 일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사장님들이 가장 직원들한테 섭섭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가장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직원들이 제발 좀 CEO 마인드로 일했으면 좋겠다.
직원들이 정말 주인의식 가지고 일했으면 좋겠다. 직원들이 오너의식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스탁옵션도 주고 뭐 성과급도 주고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탁옵션 준다고 직원들의 주인의식이 생긴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주인들의 주인의식은 자기가 의사결정할 수 있을 때 생기는 거거든요. 아주 조그만 일이라도 내가 그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발언 한마디라도 발언했을 때, 그리고 내가 그걸 결정을 했을 때 그 일은 내 일이 되는 거고요. 그랬을 때 그 일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점점 많아지면 주인의식이 성장하고 나중에는 크게 주인이 성장을 하는 거죠. 저희 회사에서 그래서 이런 것들 가지고 굉장히 많이 이제 저희 자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저희 회사에서 가장 직원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는 게 휴넷은 굉장히 자율 책임을 가진 회사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다 보니까 저는 아침에 직원들이 아무리 뭐 자유롭더라도 출퇴근 시간은 정확하게 지켜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규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아침에 9시쯤 되면은 직원들이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 9시 전에 출퇴근 카드를 찍으려고 정말 열심히 뛰어오고 막 숨 헉헉거리면서 오는 거 보고 야 저렇게 해서 하면 저 사람들이 주인의식이 생길까, 저 사람들은 그 9시 시간을 지키기 위한 머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출퇴근 시간 체크하는 것부터 없애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9시 출근을 8시부터 10시까지 나누기 시작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율권을 굉장히 많이 주기 시작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드릴게요. 첫 번째는 승진하고 싶으면 연차 안 찼더라도 먼저 이야기해라. 근데 실제로 한 8명 정도 얘기해서 그중에 한 3명 정도를 승진을 시켰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5년 근무하면 한 달 유급 휴가를 해주고 있고 초창기 때 4년 하다 보니까 지금 19년, 20년 차인데 4번 갔다 온 직원이 있습니다. 4번 갔다 온 직원이 있고요.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무제한 자율휴가제 저희는 그 전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이라는 것은 인풋이 아니고 아웃풋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웃풋으로만 통제한다 해서 휴가를 거의 다 100% 다 쓰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무제한 자율휴가제를 해서 법정 휴가는 기본적으로 쓸 수 있도록 독려해주고 그 이상 원하면 마음대로 휴가를 써라 이렇게 이제 하고 있는데요. 올해가 2년 차인데 실제로 2년 해보니까 평균 재작년에 쓰던 것보다 1개 정도 더 쓰더라고요. 1개 더 쓰는데 이런 제도를 하는 이유는 2가지 목적인데요.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여러분들을 인풋으로 통제하는 게 아니라 아웃풋으로 통제하겠다. 실제로 이 제도를 쓰고 있는 미국의 넷플릭스라는 회사에서 대표적으로 쓰고 있는데 넷플릭스는 직원이 2달 동안 휴가 가도 뭐라고 안 합니다. 2달 동안 휴가도 뭐라 안 하는데 대신에 A급이 아니면 다 나가라고 하거든요. A급 아닌 직원은 다 나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알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웃풋을 가지고 통제하겠다라는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하는 거고 두 번째는 회사나 상사가 여러분을 믿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내가 회사에서 신뢰받고 있구나 라고 했을 때 직원들이 어느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 주제는 그로스인데요. 정말 기분 좋은 게 저희 베이직 코스에서 어떤 한 직원이 베이직 끝나면 I love 휴넷이라는 리포트를 쓰는데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 회사는 성장하기 싫어도 매일매일 성장하는 회사다. 자기가 성장하고 싶지 않더라도 일과 학습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회사다 썼더라고요. 그래서 성장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고 마쓰다 고노스케가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분이 이제 인재원을 만들고 나서 회사 초창기 때 인재원을 만들고 나서 인재원 과장한테 밖에 나가서 마쓰시다는 뭐하는 회사라고 물어보면 너는 뭐라고 대답할래? 이렇게 이제 물어보니까 당연히 과장이 전기 제품 만드는 회사죠.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마쓰다 고노스케가 하다못해 인재개발원에 있는 사람만이라도 너희 회사는 뭐 만드는 회사냐고 물어보면 우리는 사람을 먼저 만들고 나서 전자제품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가의 첫 번째 책무, 그다음 회사 첫 번째 책무는 사람을 키우는 거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도를 하고 있고요. 휴넷 혁신 아카데미라는 것은 매주 금요일 아침에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조찬 강의하잖아요. 저희 회사는 매주 금요일 아침 8시에 외부 전문가를 모셔서 강의를 듣고 금요일은 1시간 빨리 5시 퇴근하거든요. 그래서 주말 잘 보내라고. 근데 이게 지금 거의 500회 육박할 정도로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13년 동안 지금 14년째인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그 학습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필드 앤 포럼이라고 해서 요즘 이제 일과 학습을 결합하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올해부터는 제가 금요일을
프라이 러닝 데이. 그래서 프라이 앞에다가 프라이를 쓸 때 이자 두 개를 써서 풀이라는 단어를 써서 제가 디자인을 했는데, 금요일 하루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공부를 마음껏 해도 된다라고 했고, 무조건 그러니까 공부 안 하고 일하지 말고 공부만 해라라는 건 아니고, 금요일 하루는 정말 마음 놓고 공부해야 된다. 그래서 업무 시간의 20%를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저희가 잘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전사회 워크숍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 이제 인정과 보상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전적인 보상도 되게 중요하지만 인정과 존중이 정말 중요하다. 실제로 우리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이 지금은 좀 어렵게 되셨지만 저는 굉장히 존경하는 회장님인데, 이분이 이렇게 했다고 그러잖아요. 창업 초창기 때 1980년대 창업을 해서 그분이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을 판매하던 판매왕이었는데, 창업을 해가지고 7명 직원을 데리고 있는데 돈도 없고 브랜드도 없고 좋은 상품도 없고, 그래서 굉장히 막막한 세월을 많이 보내다가 이분이 고민하다가 아이디어를 냈던 게,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지만 한국 사람들이 가진 신바람과 끼를 자극할 수만 있으면 회사는 성장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해서 그분이 꾀를 내서 신바람과 끼를 내기 위한 작업을 많이 했다라고 그러죠. 실제로 직접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침 10시쯤에나 이렇게 사무실 나가보면 김 차장이라는 친구가 굉장히 얼굴에 막 화가 난 표정이 굉장히 안 좋대요. 그런 친구가 있대요. 그러면 11시쯤에 다시 사무실을 나가서 김 차장 우리 설렁탕이나 먹으러 갑시다. 설렁탕 먹으면서, 설렁탕만 먹는 게 아니라 소주 한 병씩 이렇게 마시면서 이야기 들어주고,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목욕탕에 같이 가서 때도 좀 밀어주고, 그러다 한 2시쯤에 이렇게 들어오면, 그래가지고 저녁 5시, 6시쯤에 딱 나가보면 그 김 차장의 얼굴이 굉장히 밝아져서 정말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다고 하는데, 이렇게 직원들한테 정말 열심히 직원을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고 하는 걸 통해서 웅진이 성장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웅진의 경영 이념이 또 사랑이잖아요. 직원들을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면 직원들은 열과성을 다해서 일을 하게 된다.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요 자료도 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우리가 직원들을 칭찬하고 인정한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영자들 대부분한테 여러분 직원들 칭찬 잘해 주십니까? 라고 얘기하면 아마 대부분 다 직원들 칭찬 잘해 준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요. 미국에 조사된 자료에 의하면 65% 사람들이, 잘 알지만 미국은 칭찬도 잘하잖아요. 칭찬 잘하는데 65% 사람들이 자기는 1년 동안 나 잘했는데 한 번도 잘했다는 소리를 못 들었다고 얘기한다는 거죠. 이게 왜 그런가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거든요.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니지만 제 생각은 그런데요. 이런 겁니다. 직원들이 다 사람은 자기 잘난 맛에 살거든요. 저도 자기 잘난 맛에 살고, 자기 스스로 자기 점수를 매길 때 80점이라고 매기는 거예요. 근데 팀장이나 리더들은 직원들을 여러 명 객관적으로 보잖아요. 그래서 한 70점이라고 점수를 매기는 거죠. 그래 놓고 직원을 칭찬한다고 야 너 75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직원은 화가 나는 거죠. 그러면 얼마 하면 칭찬받다 생각해요? 한 85점 정도 해줘야지 칭찬받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직원들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한 15%에서 20% 정도는 더 오버해서 칭찬해 줬을 때 직원들이 비로소 우리 사장님이 비로소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구나 한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뭐 칭찬은 기로 먹는 보약이다 그러잖아요. 칭찬만 듣고도 뭐 4일 동안 살 수 있다고 마크 트웨이닝 같은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칭찬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10%를 공유하는 걸 직원들이 계속 같이 해오고 있고요. 월간 베스트 이런 걸 통해서 칭찬 인정해주고 있고, 동료 간의 이 우대관계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그때 좀 자료가 좀 틀릴 수도 있는데요. 대졸자들이 취업하고 나서 1년 안에 그만둘 확률이 한 37% 정도 된다 그러고, 대기업은 한 27%, 8% 정도 그만둔다 그러고, 중소기업은 한 43% 정도 그만둔다, 1년 안에 그만둔다 그러는데, 그만두는 이유가 굉장히 많죠. 가장 많이 공개적으로 내세우는 거는 이 회사의 비전이 없어서고요. 요즘은 이제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요즘은 금전 급여가 짜서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사실은 실제적으로 1대1 면담을 해보면 직속 상사와의 갈등 부분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직속 상사들하고 관계를 어떻게 잘 만들어 줄 것이냐, 그리고 직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회사 가서 배울 만한 사람, 친해지고 싶은 사람,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는 거, 이걸 굉장히 행복에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정말 좋은 인재를 뽑는 거, 서로 친해지게 만드는 작업들을 많이 해줘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신입사원 입사하면 한 달 동안 회사에서 비용을 대주면서 가장 유사한 사람이 한 달 동안 케어해주는 버디버디 제도 같은 거 있고요. 친친대라해서 서로 다른 부서끼리 수요일 날 점심값 회사에 대주면서 밥 먹게 하는 거. 그다음에 요즘은 이제 너의 이름이라 저 재밌게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직원이 300명이 넘어가다 보니까 서로 모르는 직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PC를 딱 켜면 이런 퀴즈가 나오는 거죠. 유명인도 나와가지고 우리 회사 직원을 골라가지고 이름을 쓰면 넘어가고요. 못 맞추면 2단계로 넘어가서 객관식으로 우리 회사 직원 누구는 다음 중 고르세요 이렇게 해가 넘어가는데 한 번 전 직원들이 하루에 한 번씩 서로 다른 부서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끝나면 거기에 이제 오늘 뭐 메시지 오늘 신나게 살아갑시다 이렇게 메시지도 보낼 수 있게 돼 있고 나중에는 거기다 프로필도 해가지고 그 사람들 자세히 알 수 있도록 자기 프로필 올리게 하는 작업도 해서 서로 친해질 수 있도록 하는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회사 재밌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마지막 거의 이제 끝나가는데 기업 문화에 대해 잠깐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업 문화가 정말 중요한 화두고요. 근데 기업 문화는 사람 무형의 것이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기업 문화가 그렇게 중요할까라고 생각해서 사업 전략, 고객, 뭐 판매 영업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도 그렇고 점점 기업 문화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기업 문화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TGIM 자포스라고 라스베가스에 있는 온라인으로 신발 파는 회사고요. 아마존에서 이 회사를 한 10여 년 전에 1조 2천억 주고 산 회사인데 회사를 가보니까 이렇게 넥타이가 딱 잘려가지고 걸어져 있어서 저건 뭐냐라고 물어봤거든요. 했더니 창업 초창기 때 직원들이 전부 넥타이 메고 다녀서 회사 굉장히 딱딱하고 뭐 이렇게 조직적으로 좀 말랑말랑하지 않아서 차고 오는 넥타이를 다 잘라가지고 걸어왔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창업하고 나서 15년 동안은 항상 정장에 넥타이를 하고 다녔거든요. 왜 그러냐면 손님이 갑자기 올 수도 있고 직원들은 저희 회사 직원들은 여름에 남자 직원들이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출근하거든요. 반바지 입고 슬리퍼 신고 출근하는데 그래도 사장이니까 항상 넥타이를 메고 정중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저걸 보면서 제가 갔다 와서 바로 이제 넥타이 풀고 굉장히 편안한 복장으로 출근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저를 대하는 게 굉장히 많이 편해졌고요. 저도 훨씬 더 편안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런 것들이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남들 하는 것 따라서 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직급을 없앤다든지 또는 뭐 영어 이름 부른다든지 이런 것들 되게 많이 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영혼 없는 것보다는 한국 사람들의 특색 찾고 그다음 한국 사람들 단점을 해가지고 만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점은 신바람 열정, 끼, 뭐 공동체식 이런 거잖아요. 우리나라의 단점은 관료자 느린 속도, 위계적인 문화, 뭐 변화 거부 이런 거고 글로벌 빠른 속도, 뭐 요즘 애자일로 한다든지 실패를 장려한다든지 뭐 혁신을 한다든지 창의성을 존중하다든지 다양성을 존중한다든지 이걸 두 개를 섞어서 이렇게 미래형 문화를 만들 필요가 있다는 거고요. 저희 회사는 이제 창업 때부터 사장실이 없었고요. 지금도 사장실이 없습니다. 수평적인 조직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거고 회사에 이제 월간 경영 브리핑 같은 거 플러스 한 달에 한 번씩 직원들 모아놓고 CEO 투겐톡을 하거든요. 실제로 미국의 이제 레리 페이지라고 이제 구글의 회장 같은 친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일주일에 한 번씩 구글 직원이 한 7만 명, 8만 명 되는데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일부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모이기도 하지만 일부는 온라인 상태에서 하고 또 영상 찍어서 또 전체 공유하기도 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치열하게 토론을 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구글이 중국에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가지고 직원들하고 굉장히 치열하게 소위 말하는 계급장 떼고 토론하는 걸 일주일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직원들하고 계속 하려고 CEO 투겐톡이라는 거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정말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직원들한테. 왜냐하면 직원들 정말 엉뚱한 소리 하거나 그러면 표정 관리도 안 되고 막 하더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두려웠어요. 심지어는 사장님들이 가장 싫은 날이 기다리지 않는 날이 월급날이잖아요. 저는 월급날보다도 이 CEO 투겐톡 한 날이 더 긴장되고 더 막 싫고 그랬었거든요. 한 2년, 3년 하다 보니까 지금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상당히 많은 직원들이 냉소주의나 회사의 제도에 대해서 좋지 않은 뒷담화 같은 걸 많이 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면 그게 사실이 돼서 나쁜 분위기가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자리를 통해서 회사의 정책을 사장이 투명하게 공개를 하면 어떤 친구들이 술자리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친구들이 그건 아니야 라고 해서 굉장히 맑고 깨끗한 문화가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CEO 투겐톡 같은 거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오늘 혁신을 즐기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저희가 혁신 사례에서 우수상을 받았기 때문에 이쪽 실무자들이 이걸 조금 시간 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한 3페이지 정도 가져왔는데요. 저희 회사 제도 중에 지금 3년째 시행하고 있는 게 신나는 혁신 배틀이라는 건데요. 이름부터가 신나는이잖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개인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변화하지 않으면 망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근데 변화는 인간의 본성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혁신이란 단어는 한자를 뜯어보면 이게 가죽 혁자의 새 신자, 그러니까 소가죽, 새 가죽을 뜯어서 무두질을 해서 새로 만든 거거든요. 소가죽을 뜯어가지고 무두질을 새로 만들면 이게 이제 가죽, 우리가 말하는 가죽 옷도 되고 가방도 되는 거잖아요. 품성이 변하면서 혁신이 되는 거죠. 소가죽을 뜯어서 이렇게 무두질을 하면 당연히 나오는 게 피잖아요, 피. 그러니까 혁신한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피를 부른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 그래서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혁신을 싫어하거든요. 이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혁신하면서 직원들이 혁신을 싫어한다는 걸, 혁신에 저항한다는 걸 모르면 혁신은 100% 실패한다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마키아벨리가 500년 전에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혁신을 하면 내가 현재 가지고 있는 기득권 중에 누리고 있는 중에서 잃어버릴 것은 뚜렷하게 계산이 되는데 혁신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러잖아요. 혁신 성공할지도 모르고 혁신 됐을 때 내가 지금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다 보장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혁신에 저항한다는 거죠. 이게 이제 혁신을 하지 않으면 망하는데 혁신에 저항하는 게 기본적인 속성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꾀를 낸 게 그러면 피할 수 없으면 즐기자. 그래서 혁신을 즐기는 문화를 만든 게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름도 신나는 혁신 배틀, 게임처럼 하면서 혁신을 즐기는 문화를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희 회사가 팀이 한 35개 정도 되는데 35개 팀별로 한 달 동안에 혁신은 뭔가 새로운 걸 한 거를 가지고 매월 첫째 주 월요일 날 아침에 2분 동안 시간을 내서 자기 혁신을 자랑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팀장만 계속 발표하면 팀장만 혁신 주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발표하게 하면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어요. 팀원들이 돌아가면서 발표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그 발표를 하는데 막 제일 재밌게 하면 점수 더 주고 또 어쩔 때는 한 3개월, 4개월 하면 성적이 뚜렷하게 차이 나버리잖아요. 밑에 사람들은 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랬을 때 어쩔 때는 하위 30%의 팀은 3배 점수를 주고 뒤집기를 막 하는 거예요. 굉장히 재밌게 하는 거죠. 1년 동안 그렇게 해가지고 실제로 1년 총 점수를 내서 그 중에 가장 높은 팀은 저희가 이제 해외여행을 보내주고 있죠. 그래서 제주도도 가고 일본도 가고 올해는 저희가 이제 실리콘밸리를 가게 됐습니다. 한 3년 하다 보니까 물론 저항도 있고 이것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유가 싫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3년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혁신을 굉장히 즐기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실제로 지금은 스스로 알아서 직원들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내고 막 하는 것들이 굉장히 일반화돼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혁신을 즐기는 문화를 만드는 혁신, 이렇게 해서 신나는 혁신 배틀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고요. 자료를 보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 문화의 가장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실패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문화를 없애기 위해서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 실리콘밸리에서 요즘 화두가 그거잖아요. 빨리 작게 실패하라 그러잖아요. 빨리 작게 실패해서 그래서 애자일 방식, 린스타트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것들인데 성공하기 위해서 끝까지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막 계속 고민하다 보면 시간을 놓쳐버리잖아요. 요즘은 이제 애자일 방식으로 생각나면 빨리 해보고 또 하고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굉장히 바쁜데 빨리 작게 실패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 우리 회사가 그런 거 많이 하고 있고 수주에서 실패하면 꽃다발 주고 파티하고 이런 거 하고 있고요. 심할서란 거 없애고 러닝 프롬 페일리어 리포트를 해가지고 거기서 뭘 배우는가를 정리하는 이런 실패를 장려하는 문화를 만드는 작업들을 계속 하고 있고 직업의 안전성 측면에서 저희가 100세 정년을 창업 초창기 때부터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나이에 관계없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이상은
얼마든지 회사에서 근무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직원 행복기금을 저희가 만들었는데 이건 잠깐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제도들이 좀 정부에서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주변에 보시면 알겠지만 50세가 넘으면 거의 이제 그 회사에서 떠날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고, 실제로 채용을 하다 보면 37, 8까지는 그 채용하는 그 회사의 구직자가 갑인데 40 넘어가면 회사가 갑이 되거든요. 더 이상 이제 가기 어려우니까 자기가 완전성 굉장히 중요하죠. 100세 시대에 50세 회사를 그만두고 나온다 하면 이 50년을 더 살아야 되는데, 100세 시대가 준비가 된 사람한테는 축복이 될 수 있지만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한테 재앙인 이런 사회가 이제 앞으로 굉장히 급속하게 돌아오는데, 이거를 개인한테만 맡겨놓고 국가에 맡겨놓은 게 아니라 회사에서 좀 지원을 해주자. 그래서 제도를 만들었는데요. 우리 회사에서 15년 근무한 사람들은 일단 자격이 생깁니다. 15년 근무한 사람은. 그 다음 매년 직급과 평가 등급 따라서 해피라이프 포인트라 해서 포인트를 적립한 다음에 15년이 되면은 이게 자격이 생기고, 이 사람이 65세가 되는 해부터 사망 시까지 우리 장학금 지급하듯이 계산해서 매년 매년 계산된 금액만큼을 지급해서 생계를 보장해 줄 수는 없지만 내가 젊을 때 15년을 같이 했던 회사에서 나를 위해서 조금씩 보여주는구나 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순이익의 3%를 돈에 손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순이익의 3%를 우리가 손 못 댈 수 있는 외부 투자 기금에 저희가 적립을 해서 계속 쌓아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도들은 직업의 안전성 측면이나 직원들의 애사심 고취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제가 15년 동안 사업을 행복경영을 하면서 나름대로 시행착오를 많이 겪으면서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판단이 돼서 행복경영이 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16년부터 저희가 이제 이걸 외부에 확산하는 작업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행복한 경영대학이라는 거 하고 행복경영 포럼이라는 거 운영을 하고 있는데, 행복한 경영대학은 직원 30명 이상 되고 회사 3년 이상 되고 매출액이 30억 이상 된 사람, 즉 데스밸리를 넘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3개월 동안 오프라인으로 10번 특강해주고 온라인으로 3개월 코스 해주고, 보통 이 정도 최고경영자 과정이면 한 500만 원 정도 시중에서 받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걸 무료로 해주고 있고요. 그래서 1년에 2번씩 해가지고 지금 6기째 진행하고 있고 200명의 행복경영을 실천하는 경영자들이 배출이 됐습니다. 앞으로 계속 해나갈 거고요. 저는 이거를 앞으로 50년 동안 행복경영을 추구하는 사람들 10,000명을 경영자를 양성하고 그 회사를 만들려는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법인도 만들었고요. 근데 이렇게 한 번씩 강의를 듣고 나면 강의 들을 때는 행복경영 좋다고 해서 열심히 배우고 하려고 그러는데 조금 지나면은 안 해버리죠. 잊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는 저는 이렇게 행복경영을 실천하는 사람의 생태계를 네트워크를 만들어주고 싶은데 한 30명의 기수별로는 엄청 친하는데 기수 간에 또 친해지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행복경영 포럼이라고 그래서 매달 한 번씩 이런 조참 모임을 저희가 무료로 해주고 있으면서 그 사람들이 서로 거기서 이제 강의도 듣지만 행복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사례를 동문들이 발표하고 확산하는 작업도 계속 하고 있고요.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갈 생각이다. 특히 이번에 최고경영자 과정 우리가 이제 6기를 하면서 왜 행복한 경영대학에 지원하게 됐냐, 이게 경쟁률이 한 5대1, 6대1 정도 되거든요. 왜 지원하게 됐냐 이렇게 하니까 한 70%의 경영자들이 내가 행복하지 않다,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래서 행복한 경영대학 가면 내가 먼저 행복해질 것 같아 해서 왔다 그러는데, 실제로 아까 지금까지 제가 쭉 말씀드렸던 행복한 경영을 실제 실천하려고 마음 먹으면요, 남을 먼저 도와주려고 그런 거잖아요. 감사하는 거잖아요. 자꾸 하다 보면 경영자가 쫓기거나 불안하고서 불행하지 않고 행복할 수가 있거든요. 여유롭게. 그래서 내가 먼저 행복해지고 직원들을 행복하고 고객들을 행복하게 하고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이런 경영자들을 앞으로 한 1만 명까지 양성을 하겠다라는 걸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은 좋은 것을 위대한 것을 적이다. 그래서 좋은 회사에서 머무르지 않고 전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교육기업이 되자, 그리고 행복경영을 실제로 구현한 회사가 되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하고 있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2가지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직원 행복 중심으로 이야기하다 보니까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아무 직원이나 뽑아서 그 사람도 행복하게 하면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적합한 사람을 뽑아서 그 사람들 행복해져야 하는 거지, 아무나 뽑아가지고 다 행복해져가지고 그건 뭐 기업이 아닌 거죠. 회사가 존립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합한 사람 뽑기 위한 노력을 엄청 많이 합니다. 두 번째는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이슈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 인간 존중 경영이기 때문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내보내는 걸 되게 잘 못하거든요. 근데 적합하지 않은 사람을 내보낼 줄 알아야 한다는 게 제 포인트고요. 이 사람을 내보내는 이 사람 인생이 끝나는 게 아니고 자기한테 적합한 조직을 찾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굿투그레이트에 보면 실제로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요.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잠 못 자는 경우가 많죠. 제가 코스닥 사장님들하고 점심을 먹다 보니까 어떤 사장님이 갑자기 무슨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기는 요즘 수면제가 있어야 잠을 잔대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수면제 있어야 잠을 잔다고 해서 깜짝 놀랐는데 옆에 앉아있던 또 다른 코스닥 사장님도 나도 수면제 있어야 잠을 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놀랐거든요. 저는 잠 잘 자거든요. 그래서 놀랐는데 여러분들이 잠 못 자게 고민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은요, 사람에 대한 이슈예요. 사람에 대한 이슈. 특히 임원급들에 대한 이슈거든요. 이것 때문에 잠 못 자고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통 많이 겪으면서 실제로 부가가치를 창출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짐 콜리스가 굿투그레이트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우에는 그 사람을 내보내라. 첫 번째, 이 사람이 나간다고 했을 때 겉으로는 야 왜 그래 같이 더 하지 이렇게 얘기하지만 속으로는 후련하다는 생각이 들 사람, 이걸 한 명씩 한 번씩 해보는 거죠. 이 사람이 나간다 하면 내가 섭섭할까, 잡을까, 후련할까 이렇게 해보는 거. 두 번째는 이 사람을 다시 뽑는다면 지금 채용하겠느냐. 처음에는 아무리 열심히 사람을 검증한다라도 검증이 다 안 되잖아요. 6개월, 1년만 일해보면 다 알잖아요. 1년 일해보고 나서 이 사람을 지금 채용한다 다시 채용할 것이냐를 판단해보는 거죠. 짐 콜리스는 1년에 한 번씩 그 얘기를 해보라요. 한 명씩 한 번씩. 그래가지고 그렇지 않으면 내보내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비인간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서 적합하지 않으면 본인도 불행하고요. 상사도 불행하고 그 밑에 있는 사람 다 불행하고 회사도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의사결정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고, 대신 이제 나갈 때 얼마나 잘 내보내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슈인 것 같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이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 이슈인데, 밀레니얼, 아까 제가 미국에서 가장 많이 나온 단어가 인플로이 인게이지먼트라는 단어와 밀레니얼 세대라는 이야기인데,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올해 특히 올해 하반기에 들어서면서 밀레니얼 세대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우리 잘 알잖아요. 꼰대, 뭐 아재 개그, 뭐 이런 얘기 다 같은 얘기, 세대가 차이를 얘기하거든요. 옛날에 우리가 서로 가장 차이가 많이 나는 게 남자와 여자의 차이. 그래가지고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이런 게 있었죠. 여자는 이렇게 얘기하는 남자는 엉뚱하게 알아듣고 엉뚱한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 전혀 가까이 갈 수 없는 사이잖아요. 근데 밀레니얼 세대하고 이 기성 세대하고 차이가 그런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밀레니얼 세대에 대한 정의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통상 1982년부터 96년, 2000년까지 태어난 사람을 밀레니얼 세대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뭐 학자마다 좀씩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 밀레니얼 세대가 왜 중요하냐? 첫 번째, 회사에서 일하는 실무자들은 대부분 다 밀레니얼 세대로 채워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리더하는 리더들은, 팀장 이상 리더들은 전부 다 그 전 세대 사람들인데 이 두 세대 간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1년에 43% 그만둔다, 37% 그만둔다 했잖아요. 그 상당히 많은 수가 이 세대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죠. 어느 정도인가 자료를 아까 보시면 제가 찍어왔는데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뭐냐면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야, 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니? 이렇게 질문을 하면 86%가 자기는 열심히 일한대요. 근데 똑같은 질문을 사장님이나 HR 담당 사람들한테 야, 밀레니얼 세대가 열심히 일하니? 이렇게 물어보면 11%만 열심히 일한다는 거죠. 일을 열심히 한다는 개념이 완전히 다른 거고요. 더 심한 거, 밀레니얼 세대들한테 여러분들 회사에 충성합니까? 조직에 충성합니까? 조직을 로열티 갖고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81%가 나 조직에 충성한다고 이야기를 한대요. 근데 사장이나 직원, 그 인재경영실한테 물어보면 1%만 조직에 충성한다 대답을 한답니다. 이게 완전히 다른 세대를 자라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젊은 세대들한테 야, 너 그렇게 인생 살면 안 돼 라고 훈계해봤자 그 사람은 나가는 걸 택하지 변화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른 세대들이 젊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경영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이슈가 되고 있고, 그래서 미국에서는 엄청 떠들어대는데 한국에서는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밀레니얼 세대를 이해하고 그들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다라는 거죠. 마지막 장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국 기업의 장단점 중에서 이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한국 사람들은 남들이 하면 따라서 하죠. 저는 개인적으로 코리안 탈무드라는 걸 만들어 보고 싶은데,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인구의 0.2%만 차지하고 있는데 노벨상을 25% 차지한다. 뭐 미국의 정치, 금융, 군사 전 부분을 유대인들이 지배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실제로 유대인들의 IQ는 96 정도 되고 한국 사람들 IQ는 105 정도 된대요. 근데 왜 그러면 IQ가 한국보다 훨씬 낮은 유대인들이 전 세계를 지배하느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몇 가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한국 사람들도 공부 좋아하고 유대인도 공부 좋아하고, 한국 사람도 여자가 힘이 강하고 유대인도 여자가 힘이 강하대요. 근데 한국 엄마들은 너 학교 가서 뭐 배웠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유대인 엄마들은 오늘 뭘 질문했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질문을 통한 학습. 한국 사람들은 공부를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어느 학교 나왔느냐, 학력, 과거에 무슨 대학을 나왔느냐는 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유대인들은 힘력자, 얼마나 배우려는 의지가 있고 성장하는 마인드셋이냐, 이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차이 중에 하나가 탈무드에서 뭐가 달라도 다르게 하라는 얘기를 유대인들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많이 생각하고, 그러니까 뭔가 다른 걸 해서 노벨상 많이 타는데 한국 사람 남들이 하는 거 무조건 따라서 하잖아요. 요 줄이 한 줄인데 이게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딱 한 줄이잖아요. 이걸 한국말로 좀 길게 번역을 해보면 이런 말입니다. 남들과 똑같이 하면서, 남들과 똑같이 한다는 말은 이걸 우리가 정상이라고 그러는, 정상, 노말한 거잖아요. 남들과 똑같이 정상적으로 경영을 하면서 남과 다른 탁월한 비정상적인 결과, 남과 다른 탁월한 것은 비정상적인 거잖아요. 남과 다른 탁월한 비정상적인 결과를 원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죠. 제프리 페퍼라고 스탠퍼드 대학 경영학 교수가 한 말인데 정말 맞는 거죠. 다시 말해서 뭔가 남과 다른 탁월한 특별한 비정상적인 결과를 원한다면 뭐가 달라도 남과 다른 걸 비정상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도 행복컴퍼니 휘네 스토리를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 권씩 나눠드렸기 때문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읽어보시기 바라고요. 한 10분, 제가 10분 빨리 끝내도 되죠? 네, 10분 빨리 끝내고 혹시 뭐 질문 있으면 질문해도 되는데, 아니면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